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밤에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밤새 불을 밝히던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던 포항의 제철소,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물류의 관문인 부산항. 우리는 이 뜨거운 열기를 상장이라 불렀고 한강의 기적이라 자부했습니다. 제조업은 빈약한 자원을 가진 이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이자 우리 삶을 지탱해온 가장 단단한 뼈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대한 엔진에서 낯선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수출 데이터가 가리키는 빨간 화살표들이 단순한 경기 순환의 저점이 아님을 말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를 지탱해온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모델이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아주 근본적이고 섬뜩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합니다. 그날의 위기는 마치 쓰나미처럼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으며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그날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그때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이번 위기는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우리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으며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10개월 이상 지속되던 시점, 우리는 그저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자위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났을 때도 사이클이 돌아오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을 뚫고 고착화되었고 국가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소리 없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장의 가동률은 떨어지는데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이 기이한 현상.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엔진이 구조적으로 식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차가 있는데 설마 한국이 무너지겠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전자산업이 어떻게 저물었는지, 남미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왜 추락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의 몰락은 예고편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그널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추적하려 합니다. 금리와 환율이라는 거시 경제지표가 보내는 구조 신호부터 제조업 현장의 붕괴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침몰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엔진이 멈추는 날, 당신의 사산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시 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냉혹한 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정제학에는 재고는 기업의 무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리지 않은 물건이 창고에 쌓이는 순간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의 재고율 지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물건은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작 이 물건을 받아줄 시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위기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 특수라는 달콤한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드는 거대한 공장이자 우리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중국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산 디스플레이, 한국산 배터리,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서는 순간 한국 수출의 구조적 축복은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현금 흐름입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 현금이 돌지 않고 현금이 없으니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동결합니다. 이것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로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계 전체가 질식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호등은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관성처럼 달리고 있는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타이밍을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수출 엔진이 꺼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 돈을 못 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 달러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곧 원화 가치의 하락, 즉 환율 폭등의 도화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균열이 경제 시스템 전체에 어떤 충격을 가하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수출 부진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지갑을 위협하는지 그 경제적 충격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출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댐에 물을 채우던 수로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달러라는 혈액의 공급 중단입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원자재를 달러로 사와서 가공한 뒤 다시 달러를 받고 파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벌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의 가치는 추락하고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게 됩니다. 환율 상승은 곧장 우리 식탁과 주유소를 습격합니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밀가루, 옥수수, 가스, 원유. 우리가 소비하는 필수재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20% 오르면 앉은 자리에서 수입 물가가 20% 뛰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발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이 미친 듯이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중앙은행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돈을 풀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물가를 잡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붙잡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수출 부진이 불러온 환율 상승이 결국 고금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금리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합니다. 영끌로 샀던 아파트, 사업 운영자금으로 빌린 대출, 저금리 시대에 쌓아올린 이 거대한 빚의 탑은 고금리라는 진동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자 부담이 임계치를 넘는 순간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은 폭락합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인 상황. 이것이 바로 대차대조표 불황의 서막입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는 유동성 경색은 기업의 흑자도산을 부르고 금융권의 PF 부실로 전이됩니다. 수출 엔진의 고장이 환율 급등을 부르고 그것이 물가 폭등과 고금리를 낳아 마침내 부동산과 가계경제를 무너뜨리는 죽음의 도미노.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 충격의 메커니즘입니다. 과연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었던 다른 나라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한때 부유했지만 제조업 붕괴와 포퓰리즘, 그리고 금융위기로 몰락한 글로벌 사례들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비춰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주인공의 얼굴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펼쳐보아야 할 오답노트는 바로 바다 건너 일본입니다. 1980년대 자페니즈 넘버원을 외치며 미국 땅까지 사들이던 일본 제조업의 위상은 지금의 한국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 방정식에 도취되었습니다. 아날로그 기술의 정점에 올랐다는 자만심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반도체와 가전시장의 주도권을 한국과 대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며 시작된 잃어버린 30년. 기업은 투자를 멈췄고 임금은 30년째 제자리 걸음이며 국가는 빚으로 연명하는 부채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은 전성기 일본의 끝자락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그리고 특정 산업에 편중된 수출 구조까지. 우리는 일본이 걸어간 그 쓸쓸한 내리막길의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선을 돌려 지구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20세기 초 프랑스보다 부유했던 자원부국 아르헨티나. 그들은 제조업을 키우고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풍부한 자원에 기댄 포퓰리즘 정책으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지 않고 당장의 복지와 소비에 탕진한 결과는 국가 부도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수십 년간 9번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자원부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에 국가 경제의 2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석유에만 의존하다 유가 폭락과 함께 무너진 베네수엘라의 네덜란드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엔진이 꺼졌을 때 이를 대체할 예비 엔진이 없는 경제 구조. 그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역사는 수많은 몰락한 거인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조적 침체와 아르헨티나의 금융 불안정성. 한국 경제는 지금 이 두 가지 위기의 교집합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고 기초 체력인 인구 구조는 무너지고 있으며 가계와 국가의 부채는 임계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불행을 보며 우리는 다르다라고 안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변곡점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분석해야 합니다. 거인들도 넘어졌습니다. 하물며 수출이라는 외줄 위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성장을 보장해주는 보험 따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거시경제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국가적 위기가 개개인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파편이 되어 날아들게 될까요? 다음 장, 한국 경제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출 데이터의 하락이 차가운 숫자의 영역이라면 그 결과가 닿는 곳은 뜨거운 우리네 삶의 현장입니다. 제조업의 위기는 곧 좋은 일자리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로 서비스업을 지탱하고 중산층을 키워왔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주변의 식당, 운송, 건설, 편의점까지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엔진이 멈추면 이 연결고리는 가장 약한 곳부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용 지표는 착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률은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담합니다. 고임금의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 자리를 단기 아르바이트나 플랫폼 노동,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의 질적 붕괴입니다. 대기업이 채용문을 닫고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 감원을 택할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2030 청년 세대와 사곤50 가장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오르는 현실은 실제 소득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농담이 아닌 생존의 비명이 되었습니다. 점심값 10,000원 시대, 직장인들은 커피 한 잔을 줄이고 도시락을 쌉니다. 이러한 소비의 실종은 다시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르고 내수 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자산의 증발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금리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부추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고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는 이중고. 이것은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추락시키는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가 끊어진다는 것이며 이면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라는 더 큰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기업과 은행의 부실이었다면 이번 위기의 종착지는 바로 가게, 즉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수출 엔진이 꺼진 대한민국에서 개인은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없이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우리들. 과연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추락을 막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진이 꺼져가는 배 위에서 선장과 항해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와 중앙은행이라는 경제 컨트롤 타워는 지금 창과 방패가 모두 부서진 채 전장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는 연일 수출 총력전을 외치며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살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전통적인 낙수 효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법인세를 깎아줘도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기업 실적 악화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이어져 정부의 곳간을 비우고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재정의 역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처한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통화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그들은 지금 진퇴양난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려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자니 앞서 보았던 1,900조 원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까 두렵습니다.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와 환율이 폭발한다.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금리를 동결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튜닝이 아니라 사실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 선택한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바닥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은행에 지시하고 대기업을 독려해 위기를 돌파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힘보다 시장의 파도가 훨씬 더 강력해진 시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개별 국가의 미시적인 정책들은 모래성처럼 무력할 때가 많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믿음,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이제는 그 기대를 냉정하게 접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방어막이 뚫린다면 이제 남은 것은 개인의 방패뿐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키고 생존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혼란의 시기에 개인이 취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국가가 흔들리고 기업이 움츠러들 때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에게 불을 안겨주었던 성공 방정식은 이제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 투자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수익보다 생존을,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의 흐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방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혹독한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시기, 빚은 더 이상 자산을 불려주는 지렛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수익이 낮은 자산을 팔아서라도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비용을 줄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생존의 기초 체력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통화의 다변화입니다. 제조업 강국의 위상은 원화 가치에 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엔진이 식어가면서 원화는 구조적인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산이 원화로만 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기축통화인 달러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이자 환율 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제조업이 쇠퇴하면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집니다.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 나의 노동 가치를 대체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금 속해 있는 산업이 사양 산업은 아닌지, 내가 가진 기술이 AI나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자본소득이 줄어들 때 최후의 보루는 결국 노동소득입니다. 지금 우리는 길고 어두운 터널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터널은 생각보다 길고 험난할지도 모릅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부자가 되겠다는 조바심을 버리십시오. 지금은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입니다. 현금을 쥐고 부채를 줄이고 나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며 때를 기다리는 자만이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올 새로운 기회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차가운 현실 진단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장, 위기 속에서 찾아야 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해는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던 그 뜨겁고 눈부셨던 고성장의 태양은 이제 역사의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값싼 노동력과 추격자 전략, 그리고 제조업 올인이라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엔진의 파열음은 낡은 엔진을 그만 끄고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라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몰락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절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 슌페터는 말했습니다. 창조적 파괴 없이는 혁신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허울 좋은 껍질을 깨고 진짜 성숙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인지도 모릅니다. 공장의 굴뚝 연기는 줄어들겠지만 그 빈자리는 데이터와 아이디어, 그리고 문화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의 시대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드느냐의 시대로 우리의 나침반을 완전히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며 죽어가는 교육을 살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일.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과제입니다. 물론 그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도도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저성장의 늪은 깊고 양극화의 골은 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안일한 순간에 찾아왔고 기회는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싹 떴습니다. 한국 수출 엔진이 멈추는 날, 그날은 대한민국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낡은 대한민국이 죽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첫날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멈춰버린 엔진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답을 할 차례입니다. 대담한 변화와 냉철한 인식만이 우리를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조업 강국의 몰락, 한국 수출 엔진이 멈추는 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